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제 이름은 선옥이고 72살입니다. 시골의 작은 집에서 혼자 살며 1년 내내 채소를 기르고 닭을 키웁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제 큰아들 민주는 읍내에 살며 아내와 어린 아들 지호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며느리 이름은 서연으로 도시 사람이라 말도 당차고 장사도 잘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이후로 저는 한 번도 속이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날은 지호의 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 넘게 정성껏 목도리를 떴고 생일이 다가오자 차비를 모아 시내로 올라가 수제 완두콩떡과 목도리를 들고 손주를 축하하러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집안에서 서연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오면 시골 선물에 털목도리 들고 오면 창피해서 어쩌나, 손님들 앞에서 망신만 당하지. 손님들도 웃으며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지만 그래도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저를 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갑자기 오셨어요? 저는 웃으며 생일에 맞추려고 일찍 차 탔지? 라고 했습니다. 신문지에 정성껏 싼 목도리를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지호 주렴, 엄마가 직접 떴단다. 서연이 안에서 나오더니 선물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녀는 선물을 낚아채더니 손님들 앞에서 바로 뜯었습니다. 털목도리? 그것도 주황색? 요즘 6살짜리 애가 이런 거 써요. 제가 말할 틈도 없이 그녀는 선물을 현관에 내던졌습니다. 그냥 밖에 두세요. 집 더러워지니까. 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손주 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풍선을 안고 앉아 바닥에 떨어진 선물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선물을 주워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만, 엄마가 가져갈게. 시골이 더 추우니 민준이 저를 붙잡고 안으로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엄마, 신경 쓰지 마세요. 와이프가 그냥 그런 말 한 거예요. 저는 그저 웃었지만 마음은 먹먹했습니다. 파티 내내 아무도 저를 메인 테이블에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당 박접이 의자에 쓸쓸히 앉아 한때 제가 돈을 보태 지어준 그 집에서 자손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밤 8시쯤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간다. 민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 안 주무시고 가세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에 개가 있는데 밥 줄 사람이 없어. 민준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연은 곧바로 말했습니다. 어머, 그럴 거면 뭐 하러 오셨어요? 남 괜히 번거롭게 하고.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밤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고 얇은 비옷을 입고 손에는 구겨진 목도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목도리는 빗물에 젖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바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등유램프를 켜고 조용한 부엌에 앉아 젖은 목도리를 바라봤습니다. 옛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민준이가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던 날, 논에서 벼를 주워 학비를 마련하던 날, 며느리를 데려와 한 달 내내 웃었던 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촌스러운가? 아니면 이제 내가 필요 없어진 건가?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등기권리증과 집문서들을 꺼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한 장 한 장, 붉은 도장이 찍힌 서류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소유권은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막내딸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싫어했던 가난한 농부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무시받던 딸이었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리고 하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저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골로 올 수 있니? 엄마가 모든 땅을 내 이름으로 넘기고 싶어. 딸은 한참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금방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창문을 활짝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마음이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수십 년간 어머니, 아내, 할머니로 살면서 이런 반전을 하게 될 줄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목도리가 땅에 내팽개쳐졌을 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제 귀찮은 노인일 뿐, 그리고 그 노인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막 비치자마자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바로 읍사무소로 갔습니다. 행정직원이 저를 보고 약간 놀란 눈치였습니다. 선옥 어르신,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종이 가방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재산, 논, 대지, 집을 막내딸 하은에게 위임하고 싶어요. 직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일단 이전하면 다시 돌릴 수 없어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 들었어도 정신은 멀쩡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고 제 선택이에요. 서류 확인 후 직원은 저에게 인지 확인서에 한 장 한 장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하은이 집에 왔습니다. 딸은 마당에 서서 한 손에는 공심채 한 다발과 가지 몇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내일 읍사무소 가서 서명해라. 엄마가 다 내 이름으로 바꾼다. 하은은 말을 잃었습니다. 엄마, 이 사실을 오빠들이 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는 변함없이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충분히 살았고, 이제는 평온하게 살고 싶다. 너만이 한 번도 엄마를 외면하지 않았다. 하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에게 무시당하는 기분, 아무도 편들지 않는 상황을 잘 알기에. 사흘 뒤, 서류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새 등기부등 본이 주인은 윤하은, 가난한 남자와 결혼했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취급을 받던 딸이었습니다. 며칠은 평온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소문은 아침장이 끝나기도 전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날 점심, 저는 처마 밑에서 발톱을 깎고 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큰아들 민준이 아내와 아들 지호를 데리고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인사도 없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세요? 땅을 다 하은이한테 넘기다니요. 저는 일어나 손을 털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할 말이 없다. 민준이 앞으로 나와 조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면 우리 체면이 뭐가 돼요? 내가 장남인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남이든 아니든 내가 손주 생일에 갔을 때 내가 엄마가 며느리에게 모욕당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장남이나 다르게 뭐냐. 서연이 크게 소리쳤다. 당신 지금 복수하는 거야? 나 미워하면 그냥 말해. 그 가난뱅이한테 땅 넘기고 창피하지도 않아? 하은이 부엌에서 나왔다. 국자 들고 있었다. 누가 가난뱅이래? 서연이 획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있어? 엄마 치마폭에 붙어 사는 주제에. 하은이 똑바로 쳐다봤다. 그래도 시집와서 시어머니를 걸레처럼 대하는 것보단 낫지.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하은아, 안으로 들어가. 엄마가 얘들이랑 얘기할게. 하은이 들어갔다. 나는 의자를 끌어 민준과 마주 앉았다.
너는 내가 모든 희망을 걸었던 아들이었지. 하지만 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엄마에겐 더 이상 아들이 없어.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나는 말을 이었다. 엄마가 내 아빠 따라 죽지 않은 건 오늘을 위해서야. 엄마가 가진 걸 누구에게 줄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오늘을 위해서. 서연이 남편 소매를 잡았다. 가요. 집에 가요. 저 할머니 이제 정신 나갔어요. 나는 일어나 문을 활짝 열었다. 나가. 그리고 앞으로 여기 다시 오려면 먼저 존중하는 법부터 배워와. 지호가 아빠 손을 잡았다. 할머니, 나는 몸을 숙여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는 널 사랑해. 하지만 널 뿌리 있는 어른으로 키우고 싶진 않아. 문이 그들 뒤로 닫혔다. 나는 울지도 손이 떨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진짜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알았다. 다음 날 하늘이 흐리고 바람이 집 지붕을 날려버릴 듯 불었다. 나는 막 채소를 씻고 있는데 차가 급하게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드니 민준, 서연, 그리고 셔츠를 단정히 입은 낯선 남자 2명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묻기도 전에 서연이 땅 주인처럼 들어왔다. 엄마, 이번엔 우리를 탓하지 마세요. 나는 옷자락에 손을 닦으며 나갔다. 이번엔 또 무슨 수작이야? 한 남자가 무심하게 말했다. 저는 공증사무소 직원입니다. 이건 선생님의 민사행위 능력감정 요청서입니다.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이쯤 됐는데도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 민준이 당황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는 엄마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땅을 넘긴다는 걸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서연이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그래. 누가 땅을 막내한테 다 넘겨? 우리 오빠는 빈손인데.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땅은 내 거야. 누구한테 넘기든 내 마음이야. 소송하고 싶으면 해. 공증사무소 직원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는 의료기관과 협조해 감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팔짱을 꼈다. 해보시지. 그날 저녁 하은이 퇴근해 내 얼굴이 창백한 걸 보고 모든 일을 들었다. 아이는 말없이 오토바이를 끌고 밤에 나갔다. 엄마, 나 변호사 만나러 갈게. 다음 날 아침 여러 명이 집에 왔다. 의사, 위원회 간부, 젊은 여성 심리 전문가까지. 그들은 내 아들 요청으로 내 정신건강을 검사하러 왔다고 했다. 나는 그들을 들여보내고 차를 끓여내며 자리에 앉혔다. 여의사가 물었다. 김선옥 씨, 저희가 왜 오늘 온지 아세요? 나는 또렷하게 답했다. 우리 아들이 내가 미쳤다고 증명해서 내가 딸한테 넘긴 땅을 되찾으려는 거죠. 모두 서로를 바라봤고 이어 질문이 쏟아졌다. 생년월일 기억하세요? 지금 이장님 누구세요? 오늘 날짜는요? 나는 한치도 틀리지 않고 답했다. 그리고 손주들 이름, 아이가 열나서 밤새 지켰던 날, 큰아들이 학교 안 가고 나쁜 친구들이랑 구슬치기 하러 간 날까지 다 얘기했다. 그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 심리 전문가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땅을 넘기겠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난 올바른 사람을 골랐어요. 엄마가 욕먹을 때 가만히 있던 아들은 고르지 않아요. 내가 열나서 경련할 때 죽 끓여주던 딸을 고릅니다. 나를 아껴줄 줄 아는 사람을 고릅니다. 검사가 끝나고
모두 무거운 얼굴로 떠났다. 사흘 뒤 결과가 도착했다. 나는 민준과 서연 앞에서 봉투를 열었다. 결론, 김선옥 씨는 민사행위 능력이 충분하며 재산 이전 서류에 서명할 때 완전히 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나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민준을 바라봤다. 읽어봐라. 엄마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맑아. 서연은 얼굴이 새파래져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쳤다. 이 할머니 고집 진짜 끝까지 간다. 하은이 나와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 미친 거 아니에요. 누가 또 모함하면 저희가 고소할 거예요. 서연이 하은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 엄마한테 유언장 쓰게 했지.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크게 소리쳤다. 하은이가 날 설득할 수 있었다면 너희는 왜 내가 걔를 믿는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공간이 조용해졌다. 나는 한숨을 쉬며 담담하게 말했다. 이제부터 엄마 땅 문제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못 받아들이면 여기 오지 마라.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아내를 데리고 나갔다. 지호가 뒤돌아 나를 바라봤고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나중에 또 놀러와. 할머니가 허락 안 해도 돼. 대문이 쾅 닫혔지만 내 마음은 활짝 열렸다. 나는 첫 번째 싸움에서 이겼다는 걸 알았다. 그날 뒤집힌 이후 조용할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사흘 뒤 부슬비 내리는 밤, 나는 남편 제사상에 향을 올리고 있는데 대문이 또 쾅 하고 두드려졌다.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문 열어. 엄마가 안 열면 대문 부숴버릴 거야. 나는 나갔다. 다름 아닌 서연이었다. 비를 맞으며 젖은 서류 뭉치를 들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미친 사람 같았다. 뒤에는 민준이 우비를 입고 마지못해 따라온 얼굴이었다. 엄마, 이 서류에 사인해. 서연이 서류를 내밀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보니 토지 분쟁 조정 요청서였고 조건이 붙어 있었다. 이미 이전된 땅 전부를 셋으로 나누고 각자 한 몫씩. 며느리도 소유권을 가진다. 나는 서류를 받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일단 집에 들어가. 밖에 비 온다. 그들은 의자에 앉았고 나는 난로를 피우고 뜨거운 차를 따라주었다. 서연은 마시지도 않고 곧바로 말했다. 엄마, 이렇게 편애하면 안 돼요. 하은이는요? 예전엔 백수 남편 따라 집 나가서 소식도 없더니 갑자기 돌아와서 다 가져가면 돼요? 하은이 부엌에서 나와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누구 것도 뺏지 않았어. 엄마가 주신 거야. 나는 받은 거고. 민준이 끼어들었다. 엄마가 날 아낀다면 똑같이 나눠줘야지. 한번 생각해봐. 장남이 빈손이라면 무슨 체면이 남겠어.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손에 찻잔을 더 따른다. 체면? 그럼 엄마가 나한테 물어봐. 엄마가 내 아내한테 모욕당하고 선물까지 문 밖에 던져졌을 때 내가 엄마 체면을 조금이라도 지켜줬냐고.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밖에는 빗소리가 철지붕 위에 쏟아진다. 잠시 후 민준이 고개를 숙인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우리 부부도 화날 때가 있잖아. 나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목소리를 굳게 한다. 잘못은 화가 나서가 아니야.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게 잘못이고 엄마를 비 맞게 두고 며느리가 던진 털실 스카프를 껴안고도 아무 말 못하는 게 잘못이야. 서연은 지지 않으려 한다. 좋아. 엄마가 서명 안 하면 내가 일 크게 만들 거야. 엄마를 역으로 고소하겠어. 엄마가 정신 이상이고
강제로 서류를 쓰게 했다고 할 거야. 그리고 하은이도 법정에 세울 거야. 하은이 벌떡 일어나며 언니가 한번 해봐. 나도 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나는 가난한 며느리지만 비굴하지 않아. 그리고 언니, 남을 법정에 세울 만큼 깨끗해. 나는 민준을 바라본다. 이제 엄마는 한 가지만 묻는다. 아내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양심을 선택할 거냐? 민준은 아무 말이 없다. 나는 안다. 아직도 족장의 그림자를 스스로 못 넘는다. 나를 보고, 서연을 보고, 결국 고개를 돌린다. 엄마,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하지만 내가 잘못했다면 내가 감당할게. 단지 엄마, 우리를 가족에서 내쫓지 말아줘.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는 누구도 내쫓은 적 없어. 너희가 스스로 나간 거지. 서연은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난다. 좋아. 그럼 후회하지 마.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나간다. 문까지 갔을 때 갑자기 지호가 마당에서 뛰어 들어온다. 학원 갔다가 막 돌아온 참이라 옷이 아직도 비에 젖어 있다. 할머니. 나왔어. 나는 달려가서 가방을 받아주고 품에 안는다. 얼굴은 차가운데 입은 해맑게 웃고 있다. 서연이 돌아서서 아들을 데려가려 하지만 지호가 내 손을 잡는다. 오늘 밤 할머니랑 같이 자고 싶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엄마 아빠가 허락할까? 지호는 엄마를 보고 고개를 숙인다. 몰라요. 하지만 더 이상 할머니가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멍하니 선다. 잠시 당황한 기색이 그녀의 얼굴을 스친다. 아무 말 없이 민준의 손을 잡고 대문 밖으로 나간다. 빗속에서 차 소리가 울린다. 나는 지호를 품에 안는다. 아이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속삭인다. 할머니 사랑해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눈이 시큰하다. 어른들의 폭풍 속에서 오직 한 아이의 마음만이 따뜻하다. 아마 이 아이가 이 폐허가 된 집안의 마지막 온기를 지켜줄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이후 지호는 매주 주말마다 시골에 와서 나와 함께 지내고 싶다고 한다. 나는 반대하지도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지도 않는다. 아이가 오면 나는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새끼를 꼬고 떡을 싸는 법을 가르친다. 아이는 정말 즐거워하고 하루 종일 웃는다. 어느 날은 이렇게 말한다. 할머니, 나중에 크면 여기서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하지만 그 평화도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내가 마당에서 채소를 뽑고 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왔다. 앞장선 사람은 부회장인 푹씨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선옥 할머니, 확인할 게 있습니다. 아드님 민준 씨가 할머니가 타인에게 조종당하고 행위 능력이 상실된 것 같다고 진정서를 냈습니다. 나는 허리를 펴고 손에 흙이 묻은 채로 말한다. 또야? 지난번에 조사해서도 부족했어. 푹씨는 난처해 한다.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어요. 딸이 할머니를 부추기고 협박해서 땅을 넘기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목을 뒤로 젖히고 크게 웃는다. 내가 72인데 누가 나를 협박해? 다시 조사하고 싶으면 조사단 불러와. 하지만 이번엔 내 변호사가 꼭 참석해야 해. 그날 오후 하은이 집에 도착했다. 이야기를 듣고 얼굴이 굳어진다. 이번엔 절대 그들이 엄마를 더 다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내가 낡은 옷을 꿰매고 있는데 하은이 편지를 들고 들어온다. 엄마, 내가 미리 썼어. 엄마가 동의하면 내일 법원에 제출할게. 나는 받아서 한 줄 한 줄 읽는다. 재산 포기서. 나는 고개를 든다. 뭐 하는 거니? 하은이 천천히 말한다. 나는 땅이 필요 없어. 엄마가 평온하게 사는 것만 원해.
엄마가 땅을 내 이름으로 옮긴 일로 집안이 이렇게 엉망이 된다면 나는 돌려줄게. 엄마가 나 때문에 더는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해. 나는 아무 말도 못한다. 가슴이 죄어온다. 하은이 무릎을 꿇는다. 미안해요. 옛날에 집을 떠나 남편 따라간 거 엄마가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이제는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가 나 때문에 외롭게 죽는 일은 없었으면 해요. 나는 주저앉아 하은을 껴안는다. 엄마가 너한테 주는 건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야. 엄마가 널 사랑해서 주는 거야. 내가 안 받으면 엄마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해.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안았다. 한때 추웠던 부엌이 이제는 아무도 서로를 버린 적 없는 것처럼 따뜻하다. 다음 날 나는 동사무소에 가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서류를 냈다. 나는 예전의 일기를 가져갔다. 남편에게 맞았을 때, 아들을 더 낳지 못해 집에서 쫓겨났을 때, 막내딸을 안고 비를 맞으며 도망쳤던 그때 쓴 글들이다. 직원에게 한 장 한 장, 눈물에 번진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 딸은 한 번도 나를 해친 적 없다. 오히려 내가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준 사람이다. 서류를 본 사람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들은 다시 조사하겠다고 했다. 나는 일어나며 다시 당부했다. 나는 돈도 명예도 필요 없다. 내가 믿는 사람을 내가 직접 선택할 권리만 있으면 된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옛 이웃 순자를 만났다. 그녀가 나를 붙잡고 속삭인다. 서연이가 하은이를 노인 협박 혐의로 역고소할 생각이래. 변호사도 도시에서 데려온다더라.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해보라고 해. 내 딸 건드리면 가만 안 둬.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웠다. 여보, 나 또 한판 크게 싸우려 해. 하지만 이번엔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내 딸, 당신이 예전에 버리라고 했던 그 아이를 위해 싸우는 거야. 나는 낡은 결혼식 사진을 바라보다가 불태웠다. 평생 나를 침묵하게 만든 그 사랑을 더는 지니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서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전해드리는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일주일 후에 구청 법원에서 소환장이 제 손에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서연, 제 며느리였습니다. 저를 정신이 불안정하고 타인에게 조종당했다고 고소하며 재산 양도의 법적 효력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은이 서류를 다 읽고는 서류 뭉치를 탁하고 책상에 내던졌습니다. 이 일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쟤네들 너무 심했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갈게. 나 혼자 갈 거야. 하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할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밝혀야죠. 3일 후, 첫 심리가 작은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와 하은, 제 변호사, 서연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 아마도 서연이 따로 고용한 변호사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저에게 소환 이유를 아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압니다. 제가 믿는 사람에게 땅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저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넘긴 게 아닙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일어나 저의 사진 여러 장을 내밀었습니다. 혼자 마루에 앉아있는 사진, 밀짚 모자를 쓰고 논에 나가 있는 사진, 늙은 개와 혼자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런 행동들은 선옥 씨가 기억장애, 치매 증세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재산을 양도할 때 정신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합니다. 하은이 일어나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모자를 쓰고 논에 나가는 건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늙은 개와 앉아 있는 건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도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혼자 웃는 건 손주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서죠.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열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심리감정서를 내밀었습니다. 선옥 씨는 완전히 의식이 명확하며 행동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치매나 조종당한 흔적이 없습니다. 재판부에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재판장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53년생입니다. 20살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63세 제 손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 병이 들어 제가 밭의 절반을 팔아 치료했던 아이입니다. 딸은 시댁에 잡혀서 아이를 버릴까봐 한밤중에 안고 도망쳤던 아이입니다. 법정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의 복사본, 떨리는 글씨로 적힌 매질, 욕설, 그리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늙었을 뿐입니다. 늙었다고 해서 귀가 먹거나 정신이 나간 건 아닙니다. 저는 충분히 늙어서 누가 저를 사랑하고 누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재산을 노리는지 압니다. 서연의 얼굴은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법원이 편파적이에요. 항소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3일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는데 복도 구석에 민준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과 달리 얼굴에 살기가 없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좀 용서해 주세요. 아내가 잘못했지만 우리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돌아서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알면 왜 피해자 편에 서지 않니? 왜 계속 침묵하면서 남이 엄마 등을 찌르게 놔두니?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이 다가와 우리 사이를 막았습니다. 오빠가 잘못할 수는 있어도 엄마에게 계속 짐을 지우지는 마. 우리는 법원을 나섰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낡은 기와 너머로 흐릿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지쳤지만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저는 이미 절반을 넘었고 여전히 꿋꿋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 3일째 이른 아침, 저는 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났습니다.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처마를 스치는 바람소리에 몸이 오싹해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민준, 제 아들의 눈빛만 생각했습니다. 어릴 적 시험을 망치면 제 발에 매달려 때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던 아이. 길거리에서 생선을 파는 엄마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문 뒤에서 울던 아이.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저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재단에 향을 올렸습니다. 여보, 보이시죠? 당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이 이제 제 집까지 빼앗으려 해요. 제가 조용히 향부를 빼고 있을 때 하은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지호가 사라졌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하은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초등학생 공책에서 찢은 쪽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나 갈게요. 엄마, 아빠, 할머니가 더 이상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서로 미워하지 않는 곳에 가고 싶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은은 전화를 들고 온 동네에 연락했습니다. 민준에게, 경찰에게, 학교에, 지호 친구 집에도 연락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행방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차를 타고 찾으러 다녔습니다. 버스 정류장, 기차역, 시장 근처 하숙집까지. 저는 가는 곳마다 물었습니다. 6, 7살쯤 된 곱슬머리에 빨간 옷 입은 남자아이 못 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고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혼자 흑교 쪽으로 걸어가는 걸 봤어요. 흑교, 물살이 생강이 흐르고 흙탕물이 넘치며 이맘때면 홍수도 나는 곳. 저는 아무 말도 않고 곧장 그리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지호의 신발이 풀숲에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거의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하은아. 아이가 떨어졌어. 하은이 달려와 아이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다리 입구에서 물장수 아주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세상에. 아침에 그 아이가 논을 건너가는 걸 봤어요. 할아버지 찾으러 절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곧장 논을 건너 구불구불한 붉은 흙길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호를 찾았습니다. 작은 절의 계단에 멍하니 앉아있던 지호. 저는 달려가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야. 할머니 여기 있어. 지호가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저는 아이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니. 이제 싸우지 않을게. 아무도 더는 싸우지 않을 거야. 하은도 무릎을 꿇고 우리 두 사람을 꼭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절마당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저녁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재판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가기로. 다음 날 아침 나는 검은색 아오자이를 입고 오래된 천으로 만든 두건을 쓰고 다시 화해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러 갔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조건을 덧붙였다. 화해는 신청인, 즉 서연이 나와 지호 앞에서 직접 공개적으로 사과해야만 한다. 그들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럼 이제부터 생기는 거지 라고 했다. 3일 후 화해 회의가 열렸다. 법정이 아니라 바로 동회관에서였다. 나는 가운데에 앉았고 양옆에는 민준과 서연이 있었다. 지호는 내 무릎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주재자가 물었다. 원고, 서연 씨, 피고 측의 조건에 동의합니까? 서연은 손을 떨며 입술을 꽉 다물고 서 있었다. 방 안은 숨을 죽였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무릎을 꿇었다. 내 앞과 손주 앞에서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모욕해서는 안 됐고 지호를 어른들 일에 끌어들여서도 안 됐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지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할머니,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마치 수백 킬로그램의 돌이 가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용서했다. 하지만 잊지는 않았다. 가족 안의 금은 한마디 사과로 다시 이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나, 72살의 노파는 내 가족을 벼랑 끝에서 다시 끌어올렸다.
화해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차분해졌다. 더 이상 다툼도 소송을 요구하는 서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평온함은 겉모습일 뿐 가뭄에 말라붙은 연못처럼 아래에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은 진흙이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나는 시장에 나가 몇 단의 청경채를 샀다. 막 들어서자마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할머니 젊었을 때 감옥까지 갔대. 그래, 옛날에 이웃이랑 싸우다 몇 달이나 갇혔었지. 나는 돌아보니 금자, 옛 시장 친구가 생선장수와 소곤거리고 있었다. 내가 눈을 마주치자 그녀는 말을 멈추고 돌아섰다. 나는 시장 한가운데에서 얼어붙었다. 옛날 일이 왜 다시 파헤쳐지는 걸까? 집에 돌아와 나는 옛 일기장을 꺼내 잊으려 했던 페이지를 펼쳤다. 1983년 나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체포됐다. 사실 그때 나는 동네 소년이 빵을 훔쳤다고 마을 보안대가 때리는 걸 말리려다 그의 팔을 잡아당겼을 뿐이다. 나는 석 달을 복역했다.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를 경멸스럽게 흘겨봤다. 그 뒤로 나는 멸시 속에 살았다. 친척 누구도 나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시간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날 저녁 이웃 순자가 찾아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이가 동네방네 할머니가 감옥 갔다 온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시어머니가 전과가 있는데 어떻게 재산을 제대로 옮길 수 있었겠냐고 하더라고요. 나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것이 새로운 선제 공격이라는 것을. 정신병을 이유로 소송이 안 되자 과거를 들춰내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이었다. 밤에 하은이 돌아와 이 얘기를 듣고 주먹을 탁 쳤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내가 이 일 밝힐게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잠깐만. 싸움이 항상 주먹으로만 하는 건 아니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조용히 진실을 확인할 사람을 찾으러 다녔다. 3일 후 그는 내 옛 친구 복순을 데려왔다. 그녀는 그때 일을 직접 봤던 사람이다. 그때 내가 다 봤어요. 선옥 씨는 그 사람이 아이를 때릴 때 살짝 밀쳤을 뿐이에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증인이 없어서 죄를 뒤집었었죠. 나는 복순에게 차를 대접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하은은 진술을 사진으로 남겨 반박서와 함께 동사무소에 제출했다. 명예훼손과 사실 왜곡에 대한 고소장이었다. 일주일 후 동네 경찰이 서연을 불러 조사했다. 대질신문에서 서연은 나는 들은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에요. 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증거도 없고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으니 서연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경고를 받았다. 그녀의 이름은 동네 내부 소식지에 실렸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이 허전할 뿐이었다. 오후에 남편 묘에 향을 올리러 가서 조용히 말했다. 여보, 봤지요? 당신이 내게 억지로 받아들이게 한 며느리, 이제 와서 나를 물고 늘어져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도 이제는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해요. 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바람은 여느 때처럼 풀잎을 스쳐갔다. 그날 밤 민준이 불쑥 찾아왔다. 아무 예고도 없이 아무도 데려오지 않고 그는 대문 밖에서 오랫동안 서 있다가 겨우 문을 두드렸다. 내가 문을 열자 그는 어색하게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엄마, 나 직접 만들었어요. 나는 놀랐다. 평생 부엌에 들어간 적도 없는 아들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감옥 갔다 왔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묻지도 않았지요. 엄마의 명예를 아내가 건드리게 둔 것 사과하고 싶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한편으론 밀어내고 싶었고 한편으론 마음이 약해졌다. 처음으로 엄마 생각을 해보는 거니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대문을 열어주었다. 내 마음속에는 어떤 자식들은 수많은 실수를 해야만 어머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상처를 준 자는 멈추지 않았음을 알았다. 다음 날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나는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앞에 멈추는 걸 들었다. 문을 열자 서연이 있었다. 혼자였다. 가방도 외투도 평소처럼 화장도 하지 않았다. 나는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러 왔나 했지만 아니었다. 서연은 천천히 마치 패배한 사람처럼 들어왔다. 어머니, 저랑 단둘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하은을 힐끗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 우리는 작은 방에서 마주 앉았다. 희미한 노란 불빛과 격식의 초침 소리만이 있었다. 서연은 내 앞에 노트를 내밀었다. 등기부도 소송장도 아닌 병원 진료 기록이었다. 나는 펼쳐보았다. 진단서, 경미한 우울증, 불안장애 경향. 처방전도 함께였다. 의사는 치료를 권고했다. 어머니, 보셨죠? 서연은 더 이상 도전적인 표정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아요. 나는 침묵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어머니, 저는 매일 압박 속에 살아요. 며느리, 아내, 엄마, 그리고 좋은 며느리라는 세상의 요구까지. 저는 내 자리, 체면, 모든 통제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요. 그래서 나는 미친 듯이 땅을 되찾으려 했던 건 땅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게 두려웠기 때문이야.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너는 내가 손수건을 땅에 던진 그 사람을 잊어버렸지.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죄송해요. 진심이에요. 어떤 변명도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장을 열고 다른 손수건을 꺼냈다. 그 손수건은 내가 모욕을 당한 후 추운 밤마다 직접 짜던 것이다. 나는 그것을 탁자 위에 놓았다. 가져가. 이번에는 던지지 마. 서연은 오랫동안 그 손수건을 바라보다가 그것을 안았다. 마치 산산조각 난 기억의 한 조각을 안듯이. 서연이 돌아간 뒤 하은이 나왔다. 엄마는 정말 쟤를 믿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 재단을 올려다보았다. 믿는 게 아니야. 용서하는 거지. 남을 용서하는 건 곧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거야. 하지만 용서가 있는다는 뜻은 아니야.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경계심이 어린 눈빛이었다. 나는 그 아이가 나를 아끼는 걸 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도 안다. 서연이 후회할 수는 있지만 그녀의 이익을 지키려는 본능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증거로 불과 사흘 후 나는 이런 소식을 들었다. 서연이 지호를 도에 있는 기숙학교에 보내기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라는 것. 나에게 알리지도 않고 아이의 의견도 묻지 않았다. 나는 민준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마자 지호가 책을 정리하며 울먹이고 있었다. 할머니. 그 아이가 달려와 나를 안았다. 나는 민준에게 물었다. 정말 보내려고? 민준은 시선을 피했다. 서연이 이미 결정했어요.
지호가 시골에 있으면 공부도 못하고 미래가 없다고 하네요. 나는 손자를 붙잡았다. 지호야, 너 가고 싶니? 그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할머니 곁을 떠나기 싫어요. 여기서 할머니랑 있고 싶어요. 나는 민준을 향해 내 생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너 이 아이한테 묻지도 않고 보내면 이제부터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마. 민준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서연이 부엌에서 나와 짜증 섞인 눈빛으로 말했다. 엄마 또 우리 집안일에 끼어드시는 거예요? 나는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집안일이 우리 손자를 내 품에서 데려가는 거라면 나는 끼어들 거다. 지호가 내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었다. 됐어요. 그냥 여기 두죠. 적어도 엄마 곁에 있으면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걸 알 테니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지호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서연에게 한마디를 남겼다.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을 억지로 가지려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걸어 나왔다.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하게. 마치 내 마음의 상처마다 그 상처로 직접 꿰맨 것처럼. 지호를 다시 시골로 데려온 날부터 집안은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아침마다 나는 밥을 짓고 지호는 테이블을 닦고 마당을 쓸었다. 밤이면 나는 그 아이에게 철자와 콩으로 셈을 가르쳤다. 하지만 그때부터 나와 하은 사이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 아이는 잘 웃지도 잘 말하지도 않고 한쪽 구석에 앉아 나와 지호를 지켜보았다. 나는 그 아이가 속상한 걸 알았다. 가장 믿고 모든 땅을 맡긴 아이인데 이제는 온 시간을 손자, 자신을 아프게 했던 이의 아이에게 쏟고 있으니. 어느 날 밤 내가 지호의 이불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하은이 조용히 들어왔다. 엄마, 나 생각 끝났어요. 당분간 따로 살아볼게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따로? 왜 그러니? 하은은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 집에 내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말은 못했지만 엄마가 지호를 안을 때마다, 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이 사고를 당했을 때, 엄마가 나를 꼭 안아줬던 그날이 생각나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집을 나갔죠. 엄마는 용서해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거워요. 나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며 목이 메었다. 엄마는 한 번도 너를 짐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지호가 소중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엄마가 땅을 옮겼다고 수군거릴 때 엄마 손을 꼭 잡아준 사람이 누군지 잊은 적 없어. 하은은 씁쓸하게 웃었다. 엄마,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나 다 알아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멀리 가서 엄마랑 지호가 시간을 갖길 바랄 뿐이에요. 나는 그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내가 가면 엄마는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하은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그 아이는 정말 떠났다. 짐을 단정히 챙기고 집 열쇠를 두고 나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건강하세요. 나는 엄마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당에서 그 아이를 배웅했다. 차가 골목을 돌아 사라질 때 나는 내 눈이 젖어 있는 걸 느꼈다. 지호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내가 엄마를 슬프게 했어요?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우리 아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단다. 3주 뒤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동네 경찰이 우리 집에 찾아와 말했다. 윤하은 씨, 따님이 지적 담당 공무원과 짜고 토지 양도 서류를 위조했다는 익명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그들은 나에게 경찰서에 오라고 했고 모든 토지 이전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하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 내 마음은 불에 타는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역시나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선옥 씨, 따님이 지금 군 경찰서에 임시로 구금되어 있습니다. 즉시 오셔서 대질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나는 비를 맞으며 자전거를 타고 갔다. 바람이 얼굴을 칼처럼 때렸지만 아프지 않았다. 내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 도착하니 하은이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끌어안았다. 괜찮니? 그 아이는 떨며 말했다. 나 아무 잘못 안 했어요, 엄마. 맹세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뇌물을 줬다는 증거가 있다고 해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수사관을 향해 물었다. 누가 고발했죠? 증거가 있습니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고발장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나는 책상을 내리쳤다. 그 녹음, 여기서 바로 들려주세요. 잠시 후 그들은 파일을 틀었다. 기계에서 소리가 울렸다. 제 말대로 하시면 그 땅을 따님 명의로 넘기고 서류는 제가 다 처리합니다. 여자 목소리였다. 희미하고 또렷하지 않았다. 하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나는 내 아이의 목소리를 안다. 나는 소리쳤다. 이건 제 딸 목소리가 아니에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하은을 계속 구금하며 확인을 기다렸다. 나는 비를 맞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누가 이 일을 꾸몄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흔적을 따라 그 사람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것이다. 설령 그 사람이 내 핏줄일지라도. 다음 날 나는 일찍 일어나 물을 끓이고 찬수건으로 얼굴을 씻으며 정신을 차렸다. 내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다. 누가 내 아이를 해쳤는가? 나는 녹음된 내용을 떠올렸다. 목소리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한 단어가 반복되었다. 명예 이전, 그건 서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의 말투였다. 공무원도 아니고 내 딸의 말투는 더더욱 아니었다. 나는 읍사무소로 가서 은퇴한 지적과 직원이었던 락 씨를 찾아갔다. 예전에 우리 집 땅 서류를 처리해줬던 분이다. 그는 나이가 많고 눈도 침침했지만 머리는 여전히 명석했다. 내가 사정을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당신이 양도 서류를 만들러 왔을 때 분명히 기억난다. 큰며느리와 함께 온 여자가 있었다. 내가 방을 나서자 그 여자가 들어와서 이상한 질문을 했다. 가짜 등기부를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 여자가 이름을 남겼나요? 락 씨는 오래된 장부를 뒤지더니 가장자리에 휘갈겨 쓴 이름을 가리켰다. 나리, 서연의 친구. 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곧장 민준을 찾아 집으로 달려갔다. 그는 마당에서 풀을 베고 있었고
내가 오자 당황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서연이란 친구 중에 날이라는 사람이 있니? 민주는 멈칫했다.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머리를 극적였다. 엄마가 왜 물으세요? 나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그 사람이 하은이를 고소한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야. 난 다 알아. 이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만 말해. 민주는 말이 없었다. 한숨을 쉬더니 나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았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서연이가 날이랑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단순히 상담만 부탁한다고 했지만 난 예전부터 의심스러웠어요. 땅 문제가 터진 뒤로 계속 낯선 사람을 만나고 통화도 나한테 들려주지 않았어요.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동생을 해치는 덫을 놓았는데 넌 가만히 있었니?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난 무서웠어요. 엄마, 이 집이 완전히 망가질까봐 무서웠어요. 나는 탁자를 쳤다. 망가지더라도 누가 못을 하나씩 빼내는지 알아야지. 나는 곧장 문을 나섰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민준의 옛 친구 준호가 군청 우체국에서 경비로 일하고 있다는 게 생각났다. 나는 그를 찾아가 최근 2달간 접수된 서류 발송 내역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 서연이나 나리 이름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적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했다. 그날 오후 준호가 전화했다. 있어요. 옆 동네 우체국에서 접수된 서류가 있는데 접수인은 장서연이고 발신자 서명은 하은입니다. 나는 사본을 받아 손이 떨렸다. 이제 확실해졌다. 그날 밤 나는 하은의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보냈다. 변호사는 말했다. 우리는 반박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필적 감정과 명의도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형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즉시 동의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군청 경찰서로 갔다. 이번엔 떨리지 않았다. 문을 열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 며느리 장서연이 제 딸의 서명을 위조해 허위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고발합니다. 증거도 있습니다. 담당자는 물었다. 법정에서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 앞에서든 서겠습니다. 진실만 밝혀진다면요. 사흘 뒤 서연이 소환됐다. 나는 조사실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문틈 사이로 그녀가 고소장 사본과 대질하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는 걸 봤다. 하은은 당일 풀려났다. 나를 보자마자 하은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니야. 엄마가 살아있는 한 아무도 내 딸을 땅에 묻을 수 없어. 우리는 노을이 흐린 저녁,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 길이 평소보다 더 고요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지호는 침대에 누워 베개를 안고 내게 물었다. 할머니, 왜 어른들은 자꾸 서로 속여요?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들은 잃을까봐 두려워서 그래. 하지만 할머니는 달라. 옳은 걸 지키기 위해서라면 잃을 준비가 되어 있단다. 서연이 소환되고 2주 후, 읍에서 토지양도 사건 관련 모든 서류를 중단한다는 통보가 왔다. 수사기관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윤하은 씨가 어머니를 조종하거나 강요했다는 증거는 없다. 모든 고소는 허위 정보에 근거했다. 나는 그 종이를 들고도 손이 떨렸다. 더 이상 두려워서가 아니라 평생 엄마로서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집에 들렀다. 차도 없이, 미리 연락도 없이.
조용히 마당으로 들어와 손에는 내가 좋아하는 바나나 잎떡이 가득 담긴 선물 봉지를 들고 있었다. 나는 새끼를 꼬며 조용히 그를 맞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앉았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이제 다 알겠어요. 미안해요. 아내를 두둔하지도 못했고 동생에게 공평함도 지키지 못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엄마가 더 이상 내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 알아요. 하지만 이번엔 엄마에게 부탁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어 물었다. 무슨 일이니?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지호의 전입신고서였다. 아들을 할머니 집으로 전입시키고 싶어요. 아무리 집이 커도 옳고 그름을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나는 그 종이를 받았다. 처음으로 내 아들이 제대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봤다. 그날 밤 나는 하은에게 말했다. 내 아들은 여기 있고 엄마의 딸도 여기 있다. 엄마는 누구 하나가 엄마를 차지하려고 서로 멀어지는 걸 원치 않아. 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엄마. 나 이제 집 나가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곁에 있을게요. 다음 날 민주는 서연에게 지호 전입 얘기를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에 멍이 든 걸 보니 쉽진 않았던 것 같다. 일주일 뒤 서연이 직접 지호를 데리고 시골로 와서 내 손에 넘겨주었다. 불평도 원망도 없이 그저 짧게 말했다. 어머니, 제 아들 사람 만들어 주세요. 나는 손자를 안고 그녀가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봤다. 더 이상 원망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큰 비가 지나간 뒤 남은 진흙탕 같은 허전함만이 남았다. 그날 밤 우리 집은 오랜만에 모두 모여 식사를 했다. 나, 하은, 지호. 나는 국을 한 그릇 더 떠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다. 하은아, 엄마도 이제 늙었구나. 나중에 죽으면 사람들이 엄마가 불공평했다고 탓하지 않게 해라.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죽으면 내가 사당을 세울 거야. 사람들이 엄마가 얼마나 고집셌는지 잊지 않게. 모두가 웃었다. 지호가 물었다. 할머니, 나중에 내가 크면 할머니께 뭘 해드릴 수 있어요?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를 촌스럽다고만 안 하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하은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엄마, 정말 기억력 좋으시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한 번 아프면 평생 기억에 남는 법이지. 하지만 덕분에 엄마도 정신 차리고 누가 곁에 남아있는지 알게 됐단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마루에 앉았다. 바람이 살랑이고 달빛이 희미했다. 나는 한때 내가 선물꾸러미를 뺏겨 땅에 내던져졌던 마당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곳은 지호가 매일 저녁 뛰노는 곳이 되어 있었다. 인생에는 끝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다시 시작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나는 한때 멸시받았던 한 할머니로서 내가 아는 단 하나의 방법, 즉 침묵하지 않음으로써 명예를 되찾고 가족을 되찾았다. 8월 중순 어느 아침, 가랑비가 내렸다. 나는 낡은 옷을 꿰매고 있었는데 지호가 시험지를 들고 뛰어 들어왔다. 할머니, 저 만점 받았어요. 나는 활짝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정말 잘했구나. 뭐 상으로 줄까? 지호는 깡충 뛰며 말했다. 지난번 할머니가 싸주신 선물 주세요. 나는 순간 멈칫했다. 선물 꾸러미. 서연이 마당에 내던졌던 그 꾸러미. 그 꾸러미 덕분에 나는 내가 다른 사람 눈에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새 손수건을 꺼내고
젤리 사탕을 넣어 빨간 끈으로 묶었다. 마치 그 아이의 생일 때처럼. 지호는 선물 꾸러미를 품에 안고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앞으로는 아무도 할머니를 흉보지 못하게 할게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칭찬 필요 없어. 내가 할머니가 널 사랑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은이 말했다. 엄마, 내일 나 시내에 올라가요. 취업 면접이 있어요. 내가 물었다. 정말로 떠날 거니? 하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몇 달만 일해서 자본을 모으고 다시 내려올 거예요. 시장 모퉁이에 자그마한 손자수 가게를 내고 싶어요. 엄마, 옛날에 한복 저고리 만드는 법 아직 기억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지. 눈은 흐릿해도 손은 아직 떨리지 않아. 지호가 끼어들었다. 그럼 저는 돈 지키는 사람이 될래요. 온 가족이 다시 웃었다.